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기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저자는 이기세 미치야. 출판사는 비전 책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가세 미치야, 에이메 대학교 대학원 항노화 의학 강좌 교수이자 에이메 대학교 의학 부속 항노화 예방의료센터장이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스스로 제대로 걷는 시간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왜 나이를 먹으면 스스로 제대로 걷기 어려워질까요? 걷기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먼저 나이 듦을 떠올리겠으나 그 외에도 종일 앉아만 있다. 외출해도 차를 타고 걷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도 걷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잘 걷지 못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것이죠. 걷는데 필요한 힘은 다리 힘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은 단순히 걸을 때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다리 힘을 단련하여 생활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를 하면 통증이나 불안이 해소됩니다. 운동할 수 없는 사람도 우선은 몸을 움직입시다. 운동을 하면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모이는 전 대상 피질이 증가한다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 대상 피질의 앞부분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 대상 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걷게 되면 세로토닌이 늘어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의 방출을 조절하고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걸을 수 없거나 치매 때문에 외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발꿈치 들기나 한발서기 등을 해봅시다. 가능한 한 빠른 미래에 걷는 것처럼 뇌신경에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외출해서 걷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이 걸을수록 신장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대혈관의 경우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과 접하는 혈관 가장 안쪽의 내막을 만드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 질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혈관의 두 번째 층인 중막에 있는 혈관 평활근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관 전체를 탄력 있고 매끈한 상태로 만듭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의 긴장이 풀어지면 혈압이 내려가므로 동맥경화도 개선됩니다. 특히 주요 장기인 뇌와 신장은 각각 온몸의 혈액 중 20%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혈류가 개선돼서 뇌의 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이 잘 배출되게 됩니다. 신장은 잘 알려져 있듯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의 중심부에는 노폐물을 여과하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이 사구체에 쓸데없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남녀 불문, 고령자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누워만 있게 되는 자리보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과 일주일 만에
골량이 1% 감소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감소된 골량을 회복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골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매일 적당히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칼슘이나 인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물에서 취하거나 자외선을 쬐서 몸에서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2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어육이나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 피부에 들어있는 프로비타민 D3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3가 됩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들은 확실히 평균 보행 속도가 매우 늦었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골절되면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크게 쓰이는 하체 근육들이 쇠퇴하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문지방이나 카페처럼 얼마 안 되는 높낮이 자체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게 되면 자리 보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원인의 상당수가 뜻밖의 넘어졌거나 골절되어 다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하체 근육과 몸을 지탱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몸통 근육, 즉 체간근이 중요합니다. 체간은 글자 그대로 몸의 줄기로 머리와 목, 두 팔과 두 다리를 뺀 부분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코어 근육이라 부릅니다. 체간근에는 몸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에 있는 복근근, 이것은 내장을 지키는 근육입니다. 특히 뱃속에 깊이 자리 잡은 복횡근은 복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복횡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이 안정되지 않고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호흡에 중요한 횡격막도 복근들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신체를 지탱하고 안정시키는 근육이 바로 심층근인데 일반적으로는 복횡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 저근 등을 가리킵니다. 체간을 단련한다고 하면 이들 심층근을 단련한다는 뜻이죠. 대요근은 등뼈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걸을 때 다리를 끌어올렸다가 앞으로 밀어낼 때 쓰입니다. 20대의 대요근의 근육량을 100%라고 하면 70대에는 근육량이 약 50%까지 줄어듭니다. 대요근의 근육량이 너무 줄면 걸을 때 발을 끌게 돼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체 근육의 70%인 다리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인 셈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근감소증이 나타나면 자주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골절되기 쉽고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등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심신이 모두 노쇠한 상태가 되었다가 마침내 자리에만 누워있게 되어 건강 수명이 줄어듭니다. 다행히 일상에서 근육의 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골격근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격근의 근육량과 그리고 근력은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량과 연계성이 강합니다. 영양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3년 후 근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원인에는 동화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근육 조직에 도달해도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만 적절한 아미노산을 듬뿍 공급함으로써 골격근에서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은 18에서 65세 남성 65g, 65세 이상의 남성은 60g, 성인 여성은 50g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보면 표준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를 보면 제대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기를 먹자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고령자는 아미노산이 근육 조직에 도달을 해도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류신을 많이 포함한 식품, 즉 유제품, 달걀, 생선, 콩 등을 조리해서 먹으면 근육 감소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체중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아침 식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밥을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체내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내시계의 리듬은 24시간보다 10에서 30분 정도 더 깁니다. 그러니 매일 체내시계를 초기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주기로 되풀이되는 생물계의 리듬을 게일 리듬, 서케리언 리듬, 일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체내시계를 맞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먹으면 체내시계를 24시간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체내시계는 아침 빛으로 맞추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햇빛을 받아 체내시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체내시계를 무시하면 몸 상태는 나빠집니다. 아침밥을 습관적으로 먹지 않으면 체내시계에 이상이 생겨 체중이 늘고 근육량은 저하됩니다. 즉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체내시계가 정상화돼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식사 중 아침밥의 단백질 비율이 높을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높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즉,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가능하다면 아침에 단백질을 듬뿍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밥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듭니다. 몸의 노화 상황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발 서기를 몇 초간 할 수 있는지 기록하는 건데요. 65세 그룹의 한 발 서기 평균 기록은 약 50초라고 합니다. 다리의 힘을 단련하는 법. 발꿈치 들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걷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발꿈치 들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철을 기다리면서 골프를 치듯 섀도우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작이 커서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발꿈치 들기는 큰 움직임이 없으므로 주목받고 싶지 않은 분도 언제 어디서나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양발의 발꿈치를 천천히 올려 발끝으로 섭니다. 2. 발꿈치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내립니다. 3.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합니다. 목표는 약 1분간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 사람은 의자의 등받이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뗍니다. 장단지 근육이 잘 신축돼야 혈류가 원활합니다. 이 운동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단지 근육을 적절히 움직여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합니다. 장단지 근육의 정식 명칭은 장단지 세갈래근입니다. 비복근은 장단지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으로 달리거나 점프를 하는 등 순발력이 필요한 움직임에서 크게 활약합니다. 가자미근은 몸의 균형을 잡거나 지구력을 발휘할 때 활약하는 근육입니다. 제1의 심장은 몸의 중심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장기입니다. 걸으면 장단지 근육이 신축되고 근육이 내부 혈관을 압축해 혈액이 잘 흐르게 하므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 혈액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힘을 단련하는 법 중급편. 이를 닦으면서 할 수 있는 1분 발서기. 하루에 3회 1분 한 발 서기로 뼈를 강화한다. 두 발을 가저런히 모읍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을 5cm 정도 들고 1분간 유지됩니다. 1분이 지나면 발을 바꿔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꽤 빡빡한 운동이죠. 사카모토 게이초 교수는 이를 다이나믹 플라밍고 요법이라 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회, 좌우 총 6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1분 한박일 서기를 할 때 허벅다리에 가해지는 운동 부하량은 이론상으로 따지면 53분 걸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가 3에서 6개월간 이 훈련을 했더니 허벅다리의 골밀도가 약 60% 증가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운동기 불안전증 환자들이 하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다리 힘을 단련하는 고급편. 다리와 허리가 튼튼해지는 느린 점프.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단련합니다. 느린 점프는 제가 고안한 운동이죠. 하반신 근육이 강하게 단련돼서 제대로 걷기 쉬워집니다. 손발에 힘을 뺀 채 등을 똑바로 펴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발꿈치가 바닥에서 조금 떨어질 정도로 뜁니다. 이때 호흡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착지할 때는 무릎을 가볍게 구부립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뛸 때마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서 하체 근육을 중심적으로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1분에 약 100번 뛰는 속도로 하면 허리가 바짝 조여져 체중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정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운동. 모세혈관의 혈류를 원활히 하는 데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체 근육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이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카쿠라 교수가 고안한 유령혈관 예방용 발꿈치 들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번 유령혈관 예방용 발꿈치 들기는
발꿈치를 20도만 올립니다. 1. 몸에 힘을 빼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발꿈치는 20도 정도만 올립니다. 그대로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3회, 가능하다면 매회 20번씩 3세트를 합니다. 고령자나 발이 잘 휘청거리는 사람은 의자 등받이나 테이블백을 가볍게 짚고 하면 좋습니다. 운동 전에 실시한 하지 혈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가는 혈관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모세혈관 전체의 혈류를 개선을 시켜줍니다. 모세혈관의 감소나 노화를 막는 기본은 우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벽세포는 혈류가 좋아지면 바르게 접착하고 건강한 모세혈관으로 재생됩니다. 내피세포의 타이투 분자는 모세혈관의 세포를 밀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토에틴 1이 바로 타이투를 활성화해서 늘어진 모세혈관을 복원하고 유령화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타이투를 활성화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필발, 시나몬, 루이보스 차입니다. 필발은 긴 후추라고도 불리는 후추의 일종으로서 원산지가 인도라서 인도 긴 후추라 부릅니다. 온라인 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에이메 대학교 간호학과의 한냉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보면 냉증인 사람이 필발 건조 엑기스를 섭취하고 냉수에 두 손을 1분 담갔다가 뺐을 때 양손의 피부 온도에 회복이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시나몬은 농나무과의 상록수, 나무 껍질을 건조한 것입니다. 슈퍼에서는 이를 말아서 막대 형태로 만든 것이나 가루 형태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나몬은 한방에서는 계피라는 생약으로 활용합니다. 몸의 냉증 개선이나 위장약으로 쓰이며 위장의 더부룩함이나 통증을 개선합니다. 루이보스차는 남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콩과 식물인 루이보스의 잎을 건조한 차로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 쉽게 살 수 있으니 한번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 또한 혈관 노화에 따른 심근경색 같은 병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지켜줍니다. 대표적인 견과류로는 호두와 아몬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스타치오도 지질을 개선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있는 풍부한 전해줄 칼륨이 체내의 여분의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가 원산지로 일본에는 19세기 초에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술안주나 케이크, 쿠키 등 제과용 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체온이 높은 저녁에 걸으면 운동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선 걷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언제 걷는 게 좋을까요? 김현기 씨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보다는 체온이 높은 저녁에 걸을 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식전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식후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식전과 식후를 알아봅시다. 이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맞는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후의 운동이 적합한 타입은 당뇨병 혹은 당뇨병 예비군인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하루 중 혈당 수치가 가장 오르기 쉬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 식후 고혈당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후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매우 좋습니다. 재택근무나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은 식사 후에 뒷정리, 청소, 세탁 등을 하며 몸을 움직이면 좋습니다. 식전 운동이 적합한 타입은 당뇨병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목적일 때 추천합니다. 식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식후에는 혈당 수치가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는 효과는 적습니다. 다만 고령자라면 이른 아침에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혈액이 쉽게 굳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식전 운동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식후에는 소화하려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 식후에 운동을 하면 식후 저혈압이 되기 쉽고 종종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아침 걷기를 시도할 때는 아침 식사 전이라면 기상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 후라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저녁에 걷고자 한다면 저녁 식사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후라면 식후 저혈압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걸으면 좋습니다. 우선 걷기 전에 자세를 확인합니다. 구부정해지면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요통이나 무릎 통증을 부릅니다. 걷기 전에 먼저 거울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나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혹시 몸을 앞으로 구부려 구부정하게 걷고 있다면 모처럼 열심히 걸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라면 머리나 허리에 부담이 가서 목 결림이나 요통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너무 젖힌 채 걸으면 허리를 지탱하는 복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쉽게 피곤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가서 요통이 오기 쉬워집니다. 벽에 등과 머리를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허리에 주먹 1개의 분량이 생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적어졌습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고령의 여성이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물으니 저 할머니의 허리가 굽은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리가 굽은 여성의 대다수는 노인성 척추 후만증의 상태입니다.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작은 충격으로도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겨나 크게 굽은 것입니다. 곱사등이라고도 불리며 통증을 동반하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 삼킴장애나 호흡곤란이 나타나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부정해지면 등 근육을 단련하면 좋습니다. 고령자 척추 후만증 연구로 유명한 나오히사 교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야코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척추 후만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 더해 등 근육의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바른 운동요법을 시행해 등 근육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등의 근력이 떨어져 척추의 휘어짐이 심해지면 척추체 앞쪽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등 운동으로 척추의 휘어짐을 막으면 척추 압박 골절도 예방하게 됩니다. 등 근육 강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배 아래에 베개를 받치고 몸통을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하는 그 동작을 하루에 10회, 주 5회 합니다. 미야코시 교수에 따르면 4개월 정도 노력하면 등의 근력이 확실히 늘어 삶의 질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뱃속에 팔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원숭이에 먹이를 반으로 줄이면 더 오래 산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적당히 먹는 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해서 식후 저혈압 현상이 중요합니다. 식후 저혈압은 이름대로 식사 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려고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많은 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심박수를 높이거나 혈관을 수축시켜 적절히 대처합니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음주를 하거나 자율신경의 조절이 이상해지면 이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로 흐르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것이 식후 저혈압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넘어져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 고혈압은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마친 뒤 20대 남성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서다가 급격한 저혈압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30분, 1시간 사이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걷기 전에 식사는 좀 모자란 듯하고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걸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기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저자는 이기세 미치야, 출판사는 비전 책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가세 미치야, 에이메 대학교 대학원 항노화 의학 강좌 교수이자 에이메 대학교 의학 부속 항노화 예방의료센터장이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스스로 제대로 걷는 시간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왜 나이를 먹으면 스스로 제대로 걷기 어려워질까요? 걷기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먼저 나이 듦을 떠올리겠으나 그 외에도 종일 앉아만 있다. 외출해도 차를 타고 걷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도 걷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잘 걷지 못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것이죠. 걷는 데 필요한 힘은 다리 힘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은 단순히 걸을 때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설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다리 힘을 단련하여 생활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를 하면 통증이나 불안이 해소됩니다. 운동할 수 없는 사람도 우선은 몸을 움직입시다. 운동을 하면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모이는 전 대상 피질이 증가한다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 대상 피질의 앞부분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 대상 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걷게 되면 세로토닌이 늘어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의 방출을 조절하고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걸을 수 없거나 치매 때문에 외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발꿈치 들기나 한발 서기 등을 해봅시다. 가능한 한 빠른 미래에 걷는 것처럼 뇌신경에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외출해서 걷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이 걸을수록 신장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대혈관의 경우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과 접하는 혈관 가장 안쪽의 내막을 만드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 질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혈관의 두 번째 층인 중막에 있는 혈관 평활근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관 전체를 탄력 있고 매끈한 상태로 만듭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의 긴장이 풀어지면 혈압이 내려가므로 동맥경화도 개선됩니다. 특히 주요 장기인 뇌와 신장은 각각 온몸의 혈액 중 20%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혈류가 개선돼서 뇌의 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이 잘 배출되게 됩니다. 신장은 잘 알려져 있듯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의 중심부에는 노폐물을 여과하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이 사구체에 쓸데없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남녀 불문, 고령자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누워만 있게 되는 자리보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과 일주일 만에 골량이 1% 감소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감소된 골량을 회복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골량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매일 적당히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칼슘이나 인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물에서 취하거나 자외선을 쬐서 몸에서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2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어육이나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 피부에 들어있는 프로비타민 D3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3가 됩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들은 확실히 평균 보행 속도가 매우 늦었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골절되면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크게 쓰이는 하체 근육들이 쇠퇴하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문지방이나 카페처럼
얼마 안 되는 높낮이 자체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게 되면 자리 보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원인의 상당수가 뜻밖의 넘어졌거나 골절되어 다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하체 근육과 몸을 지탱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몸통 근육, 즉 체간근이 중요합니다. 체간은 글자 그대로 몸의 줄기로 머리와 목, 두 팔과 두 다리를 뺀 부분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코어 근육이라 부릅니다. 체간근에는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에 있는 복근근, 이것은 내장을 지키는 근육입니다. 특히 뱃속에 깊이 자리 잡은 복횡근은 복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복횡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이 안정되지 않고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호흡에 중요한 횡격막도 복근들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신체를 지탱하고 안정시키는 근육이 바로 심층근인데 일반적으로는 복횡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 저근 등을 가리킵니다. 체간을 단련한다고 하면 이들 심층근을 단련한다는 뜻이죠. 대요근은 등뼈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걸을 때 다리를 끌어올렸다가 앞으로 밀어낼 때 쓰입니다. 20대의 대요근의 근육량을 100%라고 하면 70대에는 근육량이 약 50%까지 줄어듭니다. 대요근의 근육량이 너무 줄면 걸을 때 발을 끌게 돼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체 근육의 70%인 다리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인 셈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근감소증이 나타나면 자주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골절되기 쉽고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등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심신이 모두 노쇠한 상태가 되었다가 마침내 자리에만 누워있게 되어 건강 수명이 줄어듭니다. 다행히 일상에서 근육의 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골격근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격근의 근육량과 그리고 근력은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량과 연계성이 강합니다. 영양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3년 후 근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원인에는 동화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근육 조직에 도달해도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만 적절한 아미노산을 듬뿍 공급함으로써 골격근에서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은 18에서 65세 남성 65g, 65세 이상의 남성은 60g, 성인 여성은 50g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보면 표준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를 보면 제대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기를 먹자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고령자는 아미노산이 근육 조직에 도달을 해도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류신을 많이 포함한 식품, 즉 유제품, 달걀, 생선, 콩 등을 조리해서 먹으면 근육 감소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체중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아침 식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밥을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체내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내시계의 리듬은 24시간보다 10에서 30분 정도 더 깁니다. 그러니 매일 체내시계를 초기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주기로 되풀이되는 생물계의 리듬을 게일 리듬, 서케리언 리듬, 일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체내시계를 맞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먹으면 체내시계를 24시간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체내시계는 아침 빛으로 맞추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햇빛을 받아 체내시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체내시계를 무시하면 몸 상태는 나빠집니다. 아침밥을 습관적으로 먹지 않으면 체내시계에 이상이 생겨 체중이 늘고 근육량은 저하됩니다. 즉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체내시계가 정상화돼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식사 중 아침밥의 단백질 비율이 높을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높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즉,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가능하다면 아침에 단백질을 듬뿍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밥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듭니다. 몸의 노화 상황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발 서기를 몇 초간 할 수 있는지 기록하는 건데요. 65세 그룹의 한 발 서기 평균 기록은 약 50초라고 합니다. 다리의 힘을 단련하는 법. 발꿈치 들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걷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발꿈치 들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철을 기다리면서 골프를 치듯 섀도우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작이 커서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발꿈치 들기는 큰 움직임이 없으므로 주목받고 싶지 않은 분도 언제 어디서나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양발의 발꿈치를 천천히 올려 발끝으로 섭니다. 2. 발꿈치에 체중을 실어 천천히 내립니다. 3.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합니다. 목표는 약 1분간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 사람은 의자의 등받이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뗍니다. 장단지 근육이 잘 신축돼야 혈류가 원활합니다. 이 운동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단지 근육을 적절히 움직여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합니다. 장단지 근육의 정식 명칭은 장단지 세갈래근입니다. 비복근은 장단지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으로 달리거나 점프를 하는 등 순발력이 필요한 움직임에서 크게 활약합니다. 가자미근은 몸의 균형을 잡거나 지구력을 발휘할 때 활약하는 근육입니다. 제1의 심장은 몸의 중심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장기입니다.
걸으면 장단지 근육이 신축되고 근육이 내부 혈관을 압축해 혈액이 잘 흐르게 하므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 혈액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힘을 단련하는 법 중급편. 이를 닦으면서 할 수 있는 1분 발서기. 하루에 3회 1분 한 발서기로 뼈를 강화한다. 두 발을 가저런히 모읍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을 5cm 정도 들고 1분간 유지됩니다. 1분이 지나면 발을 바꿔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꽤 빡빡한 운동이죠. 사카모토 게이초 교수는 이를 다이나믹 플라밍고 요법이라 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회, 좌우 총 6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1분 한박일 서기를 할 때 허벅다리에 가해지는 운동 부하량은 이론상으로 따지면 53분 걸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가 3에서 6개월간 이 훈련을 했더니 허벅다리의 골밀도가 약 60% 증가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운동기 불안전증 환자들이 하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다리 힘을 단련하는 고급편. 다리와 허리가 튼튼해지는 느린 점프.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단련합니다. 느린 점프는 제가 고안한 운동이죠. 하반신 근육이 강하게 단련돼서 제대로 걷기 쉬워집니다. 손발에 힘을 뺀 채 등을 똑바로 펴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발꿈치가 바닥에서 조금 떨어질 정도로 뜁니다. 이때 호흡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착지할 때는 무릎을 가볍게 구부립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뛸 때마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서 하체 근육을 중심적으로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1분에 약 100번 뛰는 속도로 하면 허리가 바짝 조여져 체중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정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운동. 모세혈관의 혈류를 원활히 하는 데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체 근육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이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카쿠라 교수가 고안한 유령혈관 예방용 발꿈치 들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번 유령혈관 예방용 발꿈치 들기는 발꿈치를 20도만 올립니다. 1. 몸에 힘을 빼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발꿈치는 20도 정도만 올립니다. 그대로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3회, 가능하다면 매회 20번씩 3세트를 합니다. 고령자나 발이 잘 휘청거리는 사람은 의자 등받이나 테이블백을 가볍게 짚고 하면 좋습니다. 운동 전에 실시한 하지 혈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가는 혈관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모세혈관 전체의 혈류를 개선을 시켜줍니다. 모세혈관의 감소나 노화를 막는 기본은 우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벽세포는 혈류가 좋아지면 바르게 접착하고 건강한 모세혈관으로 재생됩니다. 내피세포의 타이투 분자는 모세혈관의 세포를 밀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토에틴 1이 바로
타이투를 활성화해서 늘어진 모세혈관을 복원하고 유령화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타이투를 활성화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필발, 시나몬, 루이보스 차입니다. 필발은 긴 후추라고도 불리는 후추의 일종으로서 원산지가 인도라서 인도 긴 후추라 부릅니다. 온라인 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에이메 대학교 간호학과의 간냉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보면 냉증인 사람이 필발 건조 엑기스를 섭취하고 냉수에 두 손을 1분 담갔다가 뺐을 때 양손의 피부 온도에 회복이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시나몬은 녹나무과의 상록수, 나무 껍질을 건조한 것입니다. 슈퍼에서는 이를 말아서 막대 형태로 만든 것이나 가루 형태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나몬은 한방에서는 계피라는 생약으로 활용합니다. 몸의 냉증 개선이나 위장약으로 쓰이며 위장의 더부룩함이나 통증을 개선합니다. 루이보스차는 남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콩과 식물인 루이보스의 잎을 건조한 차로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 쉽게 살 수 있으니 한번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 또한 혈관 노화에 따른 심근경색 같은 병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지켜줍니다. 대표적인 견과류로는 호두와 아몬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스타치오도 지질을 개선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있는 풍부한 전해질 칼륨이 체내의 여분의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가 원산지로 일본에는 19세기 초에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술안주나 케이크, 쿠키 등 제과용 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체온이 높은 저녁에 걸으면 운동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선 걷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언제 걷는 게 좋을까요? 김현기 씨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보다는 체온이 높은 저녁에 걸을 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식전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식후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식전과 식후를 알아봅시다. 이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맞는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후에 운동이 적합한 타입은 당뇨병 혹은 당뇨병 예비군인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하루 중 혈당 수치가 가장 오르기 쉬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 식후 고혈당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후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매우 좋습니다. 재택근무나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은 식사 후에 뒷정리, 청소, 세탁 등을 하며 몸을 움직이면 좋습니다. 식전 운동이 적합한 타입은 당뇨병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목적일 때 추천합니다. 식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식후에는 혈당 수치가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는 효과는 적습니다. 다만 고령자라면 이른 아침에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혈액이 쉽게 굳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식전 운동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식후에는 소화하려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 식후에 운동을 하면 식후 저혈압이 되기 쉽고 종종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아침 걷기를 시도할 때는 아침 식사 전이라면 기상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 후라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저녁에 걷고자 한다면 저녁 식사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후라면 식후 저혈압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걸으면 좋습니다. 우선 걷기 전에 자세를 확인합니다. 구부정해지면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요통이나 무릎 통증을 부릅니다. 걷기 전에 먼저 거울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나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혹시 몸을 앞으로 구부려 구부정하게 걷고 있다면 모처럼 열심히 걸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라면 머리나 허리에 부담이 가서 목 결림이나 요통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너무 젖힌 채 걸으면 허리를 지탱하는 복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쉽게 피곤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가서 요통이 오기 쉬워집니다. 벽에 등과 머리를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허리에 주먹 1개의 분량이 생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적어졌습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고령의 여성이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물으니 저 할머니의 허리가 굽은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리가 굽은 여성의 대다수는 노인성 척추 후만증의 상태입니다.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작은 충격으로도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겨나 크게 굽은 것입니다. 곱사등이라고도 불리며 통증을 동반하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 삼킴장애나 호흡곤란이 나타나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부정해지면 등 근육을 단련하면 좋습니다. 고령자 척추 후만증 연구로 유명한 나오히사 교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야코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척추 후만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 더해 등 근육의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바른 운동요법을 시행해 등 근육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등의 근력이 떨어져 척추의 휘어짐이 심해지면 척추체 앞쪽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등 운동으로 척추의 휘어짐을 막으면 척추 압박 골절도 예방하게 됩니다. 등 근육 강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배 아래에 베개를 받치고 몸통을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하는 그 동작을 하루에 10회, 주 5회 합니다. 미야코시 교수에 따르면 4개월 정도 노력하면 등의 근력이 확실히 들어 삶의 질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뱃속에 팔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원숭이에 먹이를 반으로 줄이면 더 오래 산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적당히 먹는 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해서 식후 저혈압 현상이 중요합니다. 식후 저혈압은
이름대로 식사 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려고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많은 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심박수를 높이거나 혈관을 수축시켜 적절히 대처합니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음주를 하거나 자율신경의 조절이 이상해지면 이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로 흐르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것이 식후 저혈압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넘어져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 고혈압은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마친 뒤 20대 남성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서다가 급격한 저혈압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30분, 1시간 사이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걷기 전에 식사는 좀 모자란 듯하고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걸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